안녕하세요.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권순욱입니다. 저 일주일 만에 뵙는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목 간단하게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손을 좀 댔습니다. 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정청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아마 스스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오늘 그나저나, 우리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 오늘 사면 받았잖아요. 네네. 예, 축하 글도 올리시고 했던데, 저도 축하를 했지만. 보자마자, 제가 트윗을 했어요. 눈물 나게 고맙고 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첫 문장을 잘 썼어요. 잘 못 썼어요. 제가,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그거 쓰셨잖아요. 그게 별로라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로 써야 되는데,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첫 문장으로 잘못 쓴 거예요. 너무 기뻐서 흥분한 나머지. 그래서 그거를 한 15분, 10분 후에 트윗에 누가 지적을 해서 바로 이제 문장을 수정을 했는데, 지금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그 트윗 캡처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다 그걸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오면서 정정해달라. 베껴쓰기 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베껴쓰기 한 게 뭐냐면, 한편 정청래 전 의원은 BBK 저격수로 뭐 감옥을 살고 이번에 사면을 받게 됐다. 제가 지금 복권된 걸로. 왜 그래, 다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막 다 퍼져가지고. 진짜 문제예요. 그게 우리 속칭 우라카이로 인한 폐해입니다. 우라카이? 예, 그냥 베껴쓰기. 그냥 그러니까, 쭉 긁어다가 네. 대충 그냥 겹다운표면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말했다, 밝혔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복권된 걸로 지금 그렇게 몇몇 언론이 나가가지고. 아유, 왜 그렇게들 사나 몰라. 예. 아니, 하여튼 그 정봉주 의원님 사면도 일단 축하할 일이고, 정봉주, 정청래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왠지 같은 정씨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의 기자들은 2007년, 8년 그때가 학생 때였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초선 갔을 때, 이 젊은 기자들이 확실히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도 4.19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대협 일기 의장이셨죠? 초선 때 20대 젊은 기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기고요. 의장은 3기 임종석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좀 확인하고 기사를 쓰셨으면 그러게.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 1987 개봉했지만 그게 사실 그 시대는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그 시대를 살아서 지나왔지만 돌아보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30살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87년 6월 항쟁 이런 것을 뭐 책에서 기사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 거니까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 잘 확인 좀 하셔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의 특별 복권이죠. 정봉주 전 의원 지금 뭐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인터뷰를 한번 모시고 싶더라고. 인터뷰를 이제 당하셔야 돼. 사면 지금 됐으니까. 전화했더니 전원이 꺼져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정 의원님하고는 저는 사실 원래는 같이 어깨동무를 했다가 또 2006년부터였을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는 약간 정적으로. 아니 나는 미리 보내주신 거 보니까 첫 문장이 악연이었다 그랬는데 저 솔직히 몰라요. 우리 권 기자님하고 어떤 일로 무슨 계기로 악연이 됐는지. 유시민 때문에 싸웠죠 뭐. 정동영 의장하고. 그럼 그때 유시민 쪽이었어요? 네, 제가 유시민 쪽이었으니까. 내가 그때 서프라이즈 편집장 했잖아요. 나 그거 몰랐어요 사실. 그때 쌀입이 필명 쓰면서. 서프라이즈에는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러니까 쌀입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서프라이즈로 데뷔했다고 볼 수도 있죠. 글 쓰면서. 근데 그때 그러면 필명이 뭐였어요? 스나이퍼. 그랬구나.
스나이퍼, 마케터, 산맥처럼 예, 맞아요. 뭐 그런 필명은 있는데 예, 그 스나이퍼가 권순욱 기자님인데 지금 알았네 진짜로. 예. 아, 그 몰랐어요 그렇구나. 저는. 제가 아니 우리가 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네. 동화면세점 뒤쪽 골뱅이 호프집에서 네. 인터뷰를 해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서프라이즈 편집장이었잖아요. 아, 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하여튼 뭐 그때 우리 정동영 의장 그리고 유시민 대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울 때 국참 참정연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네, 네, 싸울 때 아, 많이 그랬었구나. 싸웠죠. 그러니까 2000그게 6년인가? 네. 그때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게 2006년부터 없었을 맞습니다. 텐데 예. 그런 적 있죠. 네. 여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그 이후로 정동영 의장 쪽 얽혀 있는 분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이제 그게 오해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보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런 그건 사람들이 아니죠. 많아요. 예. 전 탈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열린우리당 끝까지 사수했고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정동영 의장을 저도 인연이 없었어요. 인연이 없었는데 노사모 때 우리 굉장히 고마웠잖아요. 희망대지 저금통하고 저는 이제 명계나 문성근하고 이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하고 근데 그때 뭐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은 말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아 다음에는 우리 노사모가 정동영을 도와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탁 이렇게 감을 잡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빚을 좀 갚자. 정동영이 끝까지 경선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대지정통 들고 뛰기도 했으니 얼마나 노사모가 부럽겠냐. 그래서 우리 그럼 그 길 가서 도와주자.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가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나중에. 그게 2006년 7년도 아마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그게요. 처음엔 다 같이 갔어요. 네, 네. 유시민 작가도 그때 같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초대 당의장 선거할 때 네. 유시민 작가가 맞아요. 정동영 당의장 선거 운동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정동영 의장 팬이었고 하여튼 이게 같이 가다가 어디서 갈라졌냐면 정동영 의장이 약간 우리가 볼 때 저분 이상해졌다. 예. 그때 이제 대우가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유시민 장관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초선 들어갈 때 그 어디죠? 고향 고향. 덕양을. 그때 제가 문성근, 정청래 그리고 유시민 이제 의원이 돼서 비서였던 여자 비서 세 명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논밭을 달렸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때 간신히 이겼어요. 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여자 비서분 있죠. 장 뭔데? 무영이. 예. 네.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하도 저도 이제 또 뭐 약간 좀 억울한 공격이랄까 비판일까 봤는데 알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동영 의장하고 의견이 갈린 게 그거였더라고. 성북 재보궐선거.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나가라 재보궐선거. 근데 정동영 의장은 아이고 530인가 531 지방선거 대피하고 당의장을 그만뒀는데 석 달 만에 어떻게 또 나가서 표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때 돌아가신 강금원 의장 있잖아요. 네. 강금원 의장이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는데 정 의장이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하고 저하고 상의한 적도 있거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어긋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근데 그래요. 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조금씩 그 어긋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마움 때문에 뭐 추미애 대표는 다른 당이 돼버려가지고 조금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남은 게 정동영 의장이고 뭐 그래서 조금 애정을 갖고 이렇게 밀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스케일로 볼 때 정치를 왜 저렇게 해야지 이런 지점들이 몇 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얘기해서 뭐 네.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유시민 작가 쪽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저는 저기 통합진보당까지 따라갔다 왔으니까. 아, 그래서 진보당까지 갔다 왔어요? 이거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뭐 소신가 그러니까 저 한번 그 누구를 밀어주면 그냥 끝까지 밀어줍니다. 제 소신을 바꿔서라도 밀어줍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 합당할 때 저 개인 소신은 반대였지만 그래서 끝까지 반대 의견을 개진하다가 한다고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이 합당의 당위성을 또 열심히 쓰고 그랬죠. 하여튼 저는 근데 열린민당을 탈당한 적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공격하거나 비판해 본 적이 없어 저는. 맞아요. 우리 그거는 제가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탈당한 적 없고 우리 정청래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판해 본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정동영 의장 옆에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예. 아니 그나저나 네.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정청래 전 의원이 원래 안티조선 운동의 선봉장이셨어요. 원래 언론개혁. 선봉장은 아니고 그냥 소대장 정도. 소대장. 뭐 하여튼 뭐 다들 소대장이죠 뭐. 네. 소대장 정도. 아니 그 요즘 어떻게 보세요? 이 진짜 요즘 언론에서 우리 참여정부 때는 노빠를 언론 지면상에 올리면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위 노무현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내고 네네. 개토화시키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문빠를 이렇게 또 언급하면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어제도 경남 창원 노무현재단 창원지회 가서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강연을 제가 하고 왔는데요. 다른 때 안 했던 강연 내용을 추가해서 어제 제가 한 게 바로 그 문제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반추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날 노사모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노사모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때 노사모 회원들이 감시 이렇게 얘기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말고도 감시할 사람 많고 저 흔들어댈 사람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도올 김영옥 선생이 문화일보 대기자로 청와대 들어가서 인터뷰했을 때 뭐가 제일 힘드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조중동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참 견딜 수 없이 힘들다.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안 했어요. 안 했죠. 노씨, 노무현, 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노빠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문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 스스로 문빠라고 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격하는 소재로 문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문빠, 일배, 친박. 이건 같이 나쁜 사람들. 박사모까지 묶어서 묶어서 청산해야 될 대상. 그래서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이런 게 많아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저도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쓰는 글은 굉장히 이것은 뭐랄까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는 글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중국 홀대론 혼밥 여기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 흐름은 이것이 왜 나왔냐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과 연결돼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왜 통합하겠어요? 힘을 합쳐서 문재인에 대한 반격 이것이 여의도에서는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흐름에서는 문파 공격에 대한 것이 같이 저는 연동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정신 차리자 우리 그래서 그 트위터를 제가 그래서 썼거든요. 썼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당했던 것을 두 번 다시 우리가 당할 수는 없죠. 확실히 쓰는 전술은 그때랑 똑같은데 확실히 국면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지금은 SNS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예. 그때는 사실 노빠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씨가 말라갔어요. 아니, 그게 먹혀 들은 거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예. 중 들어서 어디 가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나는 그래도 성공했던 끝까지 건데. 노빠라고 나는 계속 그렇죠. 있었는데. 저는 뭐 대놓고 나중에는 내가 그래 문해 광노빠다 이러고 다녔죠 뭐. 노빠가 왜? 뭐 잘못인데?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줌이더라고요. 네? 그때 많이 고립돼 있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고립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만 뭐 좀 미친놈처럼 저는 더 고립돼 있었어. 유시민 쪽에서 또 고립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 혼자 나는 노무현 지키겠다고 막 조선일보하고 싸우고 막 하는데 우리 편에서도 인정을 안 해. 그게 참, 예, 그랬죠. 그게 난 더 슬픈 사람이야, 사실은. 맞아요. 아니, 아까 홀대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홀대론, 특히 이제 뭐 공항 영접부터 해서 차관보고 나온 거 가지고, 홀대론, 우리 안티조선부터 해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쪽 애들이 프레임 짜고 나온 그럼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전선을 지키려면 쉽게 해서 적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 설령 그게 사실 홀대도 아니지만 주관적 객관적으로 홀대도 아니지만 설령 그렇다고 쳐도 오히려 전술 전략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전설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사실 우리 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에서 그 홀대론 맞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아군 진지에 폭탄 던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좀 고맙더라고요. 뉴스공장 나와서. 예, 저도, 예.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자고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던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셨거든요. 그렇죠. 시작부터. 역지사지. 예.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함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베가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베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있는 거고. 근데 중국의 입장으로는 사드 절대 반대 계속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큰 맥락을 보고 함의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국빈 방문을로 초청했다는 것은 홀대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이건 환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왜 난징 대학살 하필이면 그날 갈 수밖에 갔냐 이렇게 누구도 비판하던데 그날이 아니면 날짜를 못 잡은 거예요. 그 중국 그렇죠. 그 시진핑 일정상 우리 또 뭐 평창 올림픽도 있고 그리고 연내 뭔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도 중국에 있는 분들이 그 하소연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가 요청한 거고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국빈 방문을 허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대하는 것이고 꼬여있는 한중 관계를 풀자라는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 상황은 이게 무슨 홀대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건 환대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누구는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아니, 공동성명도 못 내는 게 무슨 그게 환대받은 거냐, 홀대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뭔가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진핑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사드 절대 반대고, 그리고 사실상 경제보복을 한 상태고. 근데 공동 발표를 하다 보면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배려한 거거든. 그리고 본인 국내 정치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왜 국빈 방문 허용하냐. 내부 비판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역지사지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던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기자 폭행 당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완전히 증복시켜버린 거지. 아니 홀대론 관련해서 이동영 씨가
우리 지지자를 보고 무슨 딸딸이 친다고 그러는데 친하시잖아요.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면 내가 뭐 가끔씩 개새끼야 하지만 그거는 취임새 같은 건데 하여튼 예. 근데 하여튼 이번 한중 그 국빈 외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시진핑이라도 시진핑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쁜 나라인 거예요. 박근혜가 그 인민해방군 사열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사드 전격 배치해가지고 이게 뭐야? 시진핑이 그나마 좀 대담하게 국빈 방문 허용하고 어쨌든 한중 관계를 푼 것은 그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거치면서 본인이 자신감을 얻고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또 증거기도 해요. 그 전에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홀대로 치면 북한을 엄청 홀대하는 거죠. 김정은 아직까지 중국 못 갔잖아요. 그러게. 네. 새거 책봉식 하러 가야 되는데. 하여튼 김정은은 지금까지 못 갔어요. 그런 거 보면 예. 홀대를 받고 있으면 김정은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 단기간에. 7개월 만에. 이 사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격렬하게 이게 반대를 하다가 이 정도로 그러면 이 선에서 우리 이 부분은 매듭 짓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한참 좀 지난 얘기니까 그건 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잘 했죠? 예. 홀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홀리한 대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황홀한 대접. 네. 아니, 잠깐만. 예. 정청래 진지한 거 처음 본다.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저 항상 진지합니다. 딴 데 가서 그 보통 그 우리 팟캐스트 방송이 막 말장난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방송은 그 말장난 같은 거를 전혀 안 하는 방송이라 가지고. 네. 그나저나 우리 그 언론 왜곡 보도 그 트위터 하시니까 잘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시민들 움직이는 거. 네. 저도 요즘 하거든요. 네. 누가 여기 지금 막 악성 댓글이 점령했어요. 좌표 찍어주면 진짜 그 링크 따라 가가지고 진짜 그 악성 댓글에다가 비추천 갖다 때리고 좌표 찍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좌표 찍는 거예요. 가서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이제 마음 내키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가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냥 비추천, 아니면 좋은 댓글에 추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거 우리 서민 기생충학자 서민은 이거를 여론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제가 국회의원 똑 떨어지고 전국에 강연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지하게 다녔어요. 제가 똑 떨어진 게 아니고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제가 컷오프가 2016년 3월 10일 날 됐잖아요. 네. 제 컷오프 1주년을 기념해서 박근혜도 컷오프 됐잖아요. 2017년 3월 10일. 제 컷오프 1주년 기념입니다. 그날 컷오프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다녔는데 대선 전에는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 헌법 수호, 남북관계, 그리고 세금관계, 조세 형평성. 이걸 했고 그 이유는 대선 이후에는 제가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이걸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이식의 기념 우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전직 장관 10명들의 지지 성명,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또 강경화 지지 선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뭐 490명이 뭐 정릉관의 지지, 이런 게 이전 정부는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열풍, 안철수는 25% 지지를 가지고 안철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셋 따블이 나왔는데 문재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없냐. 그럼 내가 얘기하겠다. 하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런 현상이 제가 이제 강의를 압축 요약하는 겁니다. 1분 만에. 1분 동안.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본질적 이유가 있어요. 현상이 있으면 본질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1894년, 123년 전에 동학 혁명군들이 들었던 그 횃불.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내천,
민심이 천심이다. 민주주의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우금치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최후 결사하다가 항전하다가 9,500명이 학살당하고 그렇죠. 우금치에서. 500명 정도 살아나가고 네. 전체적으로 한 20만이 학살당했다는데 일본군들에 의해서. 근데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이분들이 4.19를 했고 이분들이 광주 5.18을 했고 부마항쟁을 했고 이분들이 8.7 항쟁을 했고 그 후예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학교 다니면서 동학농민혁명가 이런 거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동학농민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동학농민의 횃불을 이어받은 우리가 촛불을 들고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123년 만에 성공한 혁명이다. 이게 역사가 뿌리가 깊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명박근혜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나왔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국민이 대통령이고 우리가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촛불로 내가 만든 대통령. 문재인은 나의 대통령이다. 마이 프레지던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핏값으로 쌓아 올린 금자탑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분노와 슬픔이 있는데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험하게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의. 그것이 문 대통령을 향한 지지, 그리고 문재인 현상, 열기, 이런 것의 본질이다. 그러면 문재인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문재인이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는 거다. 그러니 내가 뭐라도 하자. 당장. 그러면 가서 댓글 다는 거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켜서 허망하게 보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마저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싶지는 않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라도 하자. 하는 것이 뭐라도 하는 것이 가서 문재인 좋아요. 추천 누르고 네. 문재인 공격해.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댓글도 쓰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일부 문바들의 몰직각한 극렬 행동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대의 이런 흐름, 새로운 시대 정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 촛불 정신을 모르는 거다.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우리가 감시했던 게 네. 정말 얼마나 철없는 소리를 한 건지. 철없는 행동이었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시기에 정말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지자들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왜냐면은 사실 대통령 하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봤던 게 독재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인 스스로가 시민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시민 권력은 아직 허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 기존의 그 엘리트들이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권력을 틀어짓고 있는 거기에다 자본 권력까지 다 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달랑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시민 권력을 대표해서 이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민들이 감시하고 앉아있으니 그때 솔직히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때 그 표정을 제가 생생하게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감시 이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흔들릴 사람 많고 나 감시할 사람 많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톤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서툴었고 초짜였죠.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 전체 이 구도 자체를 보는 시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누구도 그걸 사실 설명을 잘 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을 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좀 너무나 비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지하고 사안에 따라서 지지하겠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후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정권을 잃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반성을 했어요. 내가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 할 때 뭘 그렇게 레디컬하게 이것저것 우리 내부에서도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랬던가. 정권을 잃고 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권을 지키고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아마추어리즘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슬기롭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 측면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그렇고 확실히 그 열린우리당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 번 학습효과가 있고 네. 그때는 SNS 팟캐스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다라고 지지해주고 그게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되고 그리고 온에서뿐만 아니라 오프에서도 행동하고 이번이 촛불 시위가 그랬잖아요. 네. 저는 SNS 팟캐스트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희 마포구에서만 제가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이 8,000명이거든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그때 500만 명 정도 됐어. 갈비뼈 금 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오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이요 SNS 팟캐스트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략 한 500만 명 정도 되더라고. 근데 단군 이래 500만 대군을 형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중동이 SNS 팟캐스트를 못 이긴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인 미디어 세계가 됐고 그렇죠. 이제 시쳇말로 제가 트위터를 해보면 몇만이 보나 이런 것을 제가 관리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보거든요, 제가. 네. 근데 웬만한 인터넷 기사보다 제 트위터를 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네, 너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SNS 팟캐스트 1인 미디어 몽고 화면을 또 누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조중동의 시대는 서서히 가고 있다.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거죠. 그동안 정말. 달라졌어요. 예. 아니, 아까 우리 극렬 문파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나서,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도 이 극렬한, 극렬한 의원 정치인,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공갈 발언해가지고, 1년 징계도 먹고. 그것도 그 당시에 잘못된 언론 환경, 잘못된 프레임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당한 건데. 그러니까, 완전 당했지. 아니, 공갈 그러면 이건 그 사전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막 기사가 나고 막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그러시더래요. 그거는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 말도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지역마다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 충청남도 금산이 제 고향인데 네. 저희는요, 뻥치지 마. 이 말을 항상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썼어요. 야, 너 공갈 치지 마. 아니, 그냥 써요. 네. 예. 그건 욕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예. 뻥치지 마. 이런 거 네. 그냥 우리 늘상 그냥 썼던 말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말이고 그게 후폭풍이 올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나쁜 말이야. 라고 그냥 계속 얘기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 잘못한 게 없어도 사람들이 너 계속 잘못했어 해버리면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뭔가 사과를 해야 되는. 이게 근데 진짜 이 언론 문제 조금 더 그럼 얘기할게요. 지금 사실 지금 언론이 이렇게 좀 극악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 네. 우리 예전에 우리 안티 조선이나 뭐 조중동 그거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 특히 가짜 뉴스 같은 거 처벌법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다시 빨리 가서 이제 가짜 뉴스를 지금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일단 언론중재위 정정 보도, 뭐 반론 보도, 그다음에 아니면 뭐 민형사 책임 묵고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데 제가 2004년도에 신문법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중동하고 영원하게 이제 앙숙이 돼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하려다 못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진영의 힘이 부족해서 못했던 게 뭐냐면 언론의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 피해 구제법 중에서 언론의 정정보도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은 다른 피해보다는 10배, 2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적용해야 된다. 진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걸 못한 이유가 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진보 진영의 매체들이 자본력이 약하잖아요. 조중동은 몇십억 물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 영세한
우리 진보 진영의 매체는 그걸 문 닫아야 된다. 오히려 역피해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조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언론만 상대로 싸웠지만 사실 지금 시민들은 그거 안 따지고, 예? 이게 저게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거 안 따지고 좋은 기사냐, 안 좋은 기사냐, 그 기사만 갖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네. 이게 이제 새로운 문화 현상, 그걸 저 이제 문재인 현상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표현하는데 이번에 야, 역시 이 대중들은 진짜 현명하고 똑똑하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한겨레 같은 경우도 김정숙 시에서 김정숙 여사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건 무슨 그때 제가 그래서 한겨레 기자를 만나서 그랬어요. 아니 왜 독자들이 싫다는데 왜 자꾸 김정숙 씨 그러니까 나도 한겨레를 끊고 싶다. 그냥 김정숙 여사로 써라. 그랬더니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김정숙 씨, 영부인을 씨라고 붙이는 걸 원칙으로 했고 이걸 뭐 30년 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존칭 아니냐고 사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보세요. 언어라는 것은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30년 전에는 씨가 존칭어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존칭어 개념이 사라졌다 이미 소멸됐다. 하대예요, 솔직히. 지금은 하대다. 지금 솔직히. 하대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제가 정청래 씨 이러면 그 뭔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기분 별로 안 좋아. 나빠요. 제가 권순욱 기자님한테 어이 네. 권 씨. 그러니까 이러면 기분 이것은 나쁘다니까. 기분 나쁘다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한테도 김씨 이러면 기분 나쁜 거거든. 네. 그래서 이미 존칭어는 소멸됐다. 그 개념이. 그래서 사전에서도 바꿔야 된다. 존칭어라는 개념을 빼야 된다. 씨를. 이게 뭐냐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소위 말한 진보 진영에서도 진보 매체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화 지체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새로운 것은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이 현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데 오히려요 상층 기득권에서 못하고 민중들이 그걸 더 빨리 하는 거야. 이걸 보니까. 그래서 역시 대중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제가 요즘 기자들 이렇게 행태를 보면 이게 우리가 아직도 분화로도 운동 네. 기억나시죠? 네. 일제시대 때 우리 네. 시문의 상록수 막. 예. 네. 그거 하던 분화로드 운동 하던 그 시대를 살고 있나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팟캐스트를 제가 또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팟캐스트는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오래 길게 속사정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국민들은 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 집단이 대표적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안 그리고 듣는 것 같아. 기자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에 오히려 뒤떨어지지.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팟캐스트를 듣는 국민들보다 훨씬 더 정보량도 떨어지고 정알못이에요. 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엉뚱하게 푹푹 내질러서 혼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못 따라오는 못 거죠. 따라오는 거죠. 못 따라오고 특히 이제 아직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도 아직도 하고 있대요. 기존 언론 매체 스크랩하는 거. 요거 그 기사만 정리를 해가지고 동향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최고위원 했었잖아요. 네. 제가 공약 중에 아예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최고위원을 회의할 때 네. 조중동, 한겨레 이런 신문 복사지만 갖다 놓지 말고 스크랩한 거 갖다 놓지 말고 그날 어제 일주일 한 달 동안 트위터, SNS, 팟캐스트 동향 그것도 같이 분석하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걸 제가 공약으로 냈겠어요. 아이 다시 빨리 당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종이 신문은 이미 일부가 돼 버렸다니까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 신문, 온라인 여론 같이 봐야지. 그게 전 정말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죠. 거기서 그 정보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판단 착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원인과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온라인 팟캐스트 이런 거는 아직도 애들이 하는 거야. 마이너 취급을 하죠. 예. 예. 비주류고
애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알면 알수록 정치인들이 불편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너는 왜 그러냐.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듣고 말아. 안 듣고 마는 거야 그냥. 차라리 네, 기막어.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 참.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건데 아마 SNS 팟캐스트에서 인정을 받는 정치인은 의원총회에서는 아마 홀대받을 겁니다. 아,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좀 그래도 희망적인 게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네. 그 SNS 동향 보고를 받고 있대요. 네. 예.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SNS 동향 보고도 받고 예. 저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아, 예. 그래요. 그런 게 진짜 필요해요. 네. 만약에 그게 제가 그 어쩐지 우리 추미애 대표 나오는 이 트윗이라든지 막 이런 거 보면 감이 살아있어. 네. 우리하고 같이 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시민, 우리 당원 지지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그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게 아마 잘 피드백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예. 홍준표 큰일 났잖아요, 지금. 첩당 불기. 네.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순간 패러디 해가지고 첩당 불기 한자 싹 쓰고 첩당 불기 적당 불가. 아, 한자로. 적당을, 네, 봤어요, 저. 네, 그래서 그걸 딱 했잖아요. 그걸 했는데 몇 시간 있다 김현 대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유, 정책어 내가 못 따라가겠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를 바로 보여줬대요. 근데 김현 대변인 옆에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 보라 그러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 것만 보여주는 것보다. 내 것만. 네. 그래서 수시로 인터넷 여론을 추미애 대표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나마 저는 그게 정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 당 대표조차 이 SNS나 팟캐스트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민주당이. 그렇죠. 예. 사실 지금도 뭔가 지금 스텝을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근데 있어요. 추미애 당대표 혼자 대표 역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안 그래도 방송에서요, 저 사실 김현 대변인 얘기 나와서 그런데 대변인단 다 자르라고 그랬어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뭘 잘해요? 아니, 대변인단이 창 역할도 하고 방패 역할도 하고 막 해줘야 되는데 존재감이 지금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 일단 존재감이 정전 있으려면 의원님 같은 분이 저처럼 얼굴이 일단 커야 돼. 아니, 그나저나 우리 아까 전에 공갈 발언 하다가 네. 이어져서 하여튼 총선 출마도 못하고 지금 야인으로 이렇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야인 저 아닙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있어요? 여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여인이죠, 여인. 여인이 됐습니다, 저도. 여인 천합니다. 네. 서울시장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쓴 그대로입니다. 경선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네. 또 SNS와 팟캐스트를 열심히 또 하고 또 가장 민중들과 가장 이렇게 맞닿아 있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조차 물어보고 나가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선행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되겠다. 그런 건데 이제 그 경향신문 인터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보통 인물 탐구란이 정치 역정, 인생 철학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대전시장 나갈 거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아니 뭐 대전시장에 나가려면 서울시장 나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전의 권선택 시장이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제 아웃되면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중심으로 네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많다. 나올래? 그럼 계속 이제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경향신문 기자까지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긴 한데 이런 생각은 하죠. 대구 안 대구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다 욕심은 있죠. 그러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전 진짜 안 합니다. 근데 정청래 너는 아니야. 저는 이것도 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출마는 본인의 자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느낌과 감으로는 이제 정치 컨설팅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광역단체 후보보다도 서울시장 후보가 말하는 것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출마자가 하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유권자들은 대통령과 서울시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만의 투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표를 다 한다고 보면 된다. 투표는 서울 시민이 하지만 그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조언해 준 것은 대선이든 서울시장 후보든 지지율이 6%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거다. 그래서 6%가 바로미터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6%인지 7%인지 5%인지. 그러나 그래도 대략 한 두 자릿수는 돼야 뭔가 그래도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아니면 너 나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 이름을 넣어서 조사를 돌려야겠다.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직 안 그죠? 넣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하기도 하는데, 뭐 좀 봐야 되겠어요. 네. 봐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짓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는 맨날 즐겁게 지냈어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동물이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 동물이죠. 낙천적이기 때문에 낙천을 당해도 낙천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가든 안 나가든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공부는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 것인가. 아니 제가 되든 안 되든 서울을 공부해서 저한테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원래 또 지역구가 또 서울이었고. 서울이고. 그전에는 이제 마포 고민만 했다면 이제는 크게 서울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운명인지 몰라도 제가 초선 국회의원 돼서 제일 먼저 공약을 실천한 게 연트럴 파크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원래는 지상 2층으로 가는 철도였는데 네. 경의선, 네. 공항선. 근데 막 동교동, 연남동 주민들이 지하화를 해야 된다. 네. 이게 100년 동안 마포를 갈라놓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투쟁하면서 그 국회의원이 돼서 지하화하는 것을 했어요. 참여정부 때. 그때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단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7.4km 구간을 밑에 50m를 파고 지하 2층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야, 이게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지하로 넣었으니까 지하철을. 네. 기차를 넣었으니까 위에 남잖아요. 네. 7.4km 구간이에요, 그게. 서울의 한복판에. 근데 철도 노선이 폐지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제1호가 네. 연남동 동교동 그 철길 공원입니다. 근데 운 좋게 제가 그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생겼거든. 그래서 서울도 불필요한 이런 지상의 구조물들을 지하로 넣는 작업. 그래서 서울 시민들을 사람과를 단절시켰거든. 소통을 막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고가도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불필요한 구조물, 예를 들면 1호선, 2호선, 이것을 지하로 넣고 거기를 공공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광장, 이거를 만들고, 그리고 걷는 데도 많이 불편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는 도시, 이런 서울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사람 중심의 서울이다. 이게 서울을 서울답게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도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사실 출마하든 안 하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어딘가 써먹겠지 뭐. 지금 써먹잖아, 이렇게. 지금 써먹잖아. 근데 연트럴파크는 진짜 훌륭하네요. 저 처음 얘기 들었는데 그때 참여정부 때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네. 그걸 또 정부 쪽 이야기를 하고 또 이용섭 장관이 결단을 내려주고 네. 해서 오늘날의 이 연트럴 파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10년 정도 걸린 사업이거든요. 진짜 10년 걸렸네요. 10년 걸린 사업이 진짜. 2004년도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10년 사업인데 어떻게 이제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 지역구에 있었던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걸어봤어요, 여름에. 걸어봤는데 너무너무 뿌듯하고 이걸 내가 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이제 알려지는 거죠. 예. 연트럴 파크에 그 숨어 있던 주역 정청래 전 의원. 그 서울을 곳곳을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불러주면 출마를 해서 경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반 정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정말 우리 정 의원님을 정치를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잖아요. 네네. 네. 가 있는데 지금 그 국민의당이 지금 쪼개지게 지금 생겼잖아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저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뭐 자기 신임을 걸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우선 저기 가서 저렇게 2년 하대? 전에 본인이 그렇게 반대하던 그러니까. 것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안철수가 내가 안철수가 아니다. 본인이 본인을 부정하는 거죠. 안적 아니에요, 진짜.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야. 네, 그런 거고요. 저는 국민의당은 태생적 한계, 정당은 같은 이념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조직된 집단, 이게 이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같은 가치와 이념이 없어요. 왜냐? 문재인 싫어요. 요거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당으로서 이게 기능을 할까? 저는 저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깨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를 싫어하고 반대해서 모이는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가치 철학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시간 문제였지 언젠가는 쪼개질 거라고 봤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안철수는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결심했다. 왜? 진보 개혁 진영, 왼쪽 진영에서는 네.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왼쪽 진영을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지금 행군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일단 바른정당과 통합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뭐 참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공다툼, 지면 책임전가거든요. 책임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또 쪼개질 수 있다. 그럼 거기랑 또 통합. 그래서 문재인 진영과 대항하는 그런 중심으로 자기가 서겠다. 그래서 국민의당 호남 기반을 자기는 버리더라도 오른쪽으로 행군하자. 이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세상에 마이너스 통합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트위터에 예상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참 예언가로서 아마 바른국민당은 50석이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39석 11석 그렇잖아요. 네, 합치면 상수를 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안철민당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친 안철민당은 25석이다. 정확하게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근데 제 말이 맞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통합 반대파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반대하는데 서명한 국회의원이 20명입니다. 그럼 20명. 바른정당에서 11명인데 그래서 또 이탈을 5명 정도, 예. 6명 정도가 절반 정도 또 황영철 의원이 그랬어요. 바른정당과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 5명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명 정도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상에 통합을 하자면서 분열하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통합이고 쪼개기 통합이고 그래서 형용 모순이다. 이건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다. 제가 사실 통합을 보면서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해주지 마세요, 근데. 저기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통합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기 통합의 목표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지분을 뺏으러 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통합을 하면 답이 보일 거예요. 근데 계속 아직도 뭐 문재인 정부를 뭐 견제하고 어쩌고 하는 뭐 그 중심에 서겠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지.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조중동의 흐름. 네.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마이너스 합당. 이 흐름은, 드디어, 보수 수구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이미 총성이 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저는 사실 역설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마이너스 통합 말씀하셨잖아요. 그걸로 볼 때 이 합당 자체가 사실상 합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밖에 이게 합당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강목대회가 될 수도 있고, 정족수 미달로 전당대회가 무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꼼수 당원 개정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전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걸로도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당원 개정을 당무위원회에서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는 오프라인에서 체육관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꼼수 당원 개정. 그래. 될 것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판도라 가는 거 보면, 이번 판도라? 아니, 지금 판이. 지금 판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판이 돌아가는 거 보면, 도대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 투표는. MBN 판도라. 월요일 밤 9시 판도라! 반. 본방 사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청률 어때요? 4% 찍었습니다. 요즘 방송하는 게 그거 하나 하시는 건가요? 팟캐스트는 다 접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 접으셨잖아요. 네. UBC 고정 하실래요? 제가요, 사람들이 막 저도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정이 잘 안 돼. 생각해 볼게요, 하여튼. 네. 저랑 이 정치에 대해서 저랑 이래 하면 아마 국내 탑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탑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죠. 아니,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사실 올해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부터 댓글에서 댓글창에서 고정 가자고, 고정 가즈아. 요즘 유행어. 저는 처음에 가즈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본 말인가? 있잖아요. 우리 야구 복싱 선수 와지마 고이치 이런 것도 있고 가즈아 이게 꼭 일본 말 같아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일본 말, 우리나라 말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바로 해석해 주더라고. 가자 이런 뜻이래. 그래서 맞구나. 가자. 그래. 이게 가자구나, 이게. 가자를 요즘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본말인 줄 알고, 제가 딴지일보 어떻게 글 쓰면요, 정청래 콜, 가자, 막 그래요. 그래서, 가자가 도대체 이게 뭐지? 저는 처음에는 심분리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심상정이 불리하다는 얘기인가? 왜 이렇게 뒤처지시지? 그래가지고, 심분리 그래서, 심상정이 불리하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러블리를 따로 이렇게 했다고. 제가 가끔 욱분리로 불립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어제 누구랑 얘기하다 창원 가가지고, 어제 노무현재단 강연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멘탈 붕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건 진짜 모르거든요. 전복 있지 않습니까? 전복. 이게 한쪽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홍합이나 조개처럼 두 개짜리인데 칼로 잘라놔가지고 파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와. 내가 원래 그 옛날 국가 전복 세력이었잖아. 그 전복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는 걸 칼로 잘라가지고 파는지를 알았는데 이거를 최근에 알았어. 아, 그렇구나. 아니, 모르시는 게 많네요. 진짜 저는 어찌 모르는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제가 단골집으로 한 5년 동안 이용한 집이 있어요. 마포에. 식당에. 예. 근데 거기는 저는 이제 계속 양념갈비를 먹었거든요. 갈 때마다 손님 모시고 가서. 그래서 저는 그게 돼지 양념갈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년 정도 다닌 후에 어떤 손님 모시고 가가지고 종업원한테 그랬어요. 제가 맨날 먹는 돼지 양념갈비 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는 돼지를 판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소 양념갈비래. 그러면서 지금까지 몰랐냐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구분을 잘 못했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숙주도 숙주나물 있잖아요. 예. 콩나물 대가리 띄고 주는 건 줄 알았어. 그 숙주나물도 상식이 너무 부족한 거 4, 아니에요? 5년 전에 이게 숙주나물이구나. 이게 콩나물이 아니구나. 그 저도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아예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또 그 전복 얘기 하다가 진짜 완전 저보고 막 깬다고 사람들이. 깨네요. 전복은 진짜 깬다. 와. 예. 아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갈매기살을, 그 갈매기, 끼룩끼룩. 그 갈매기 고기인 줄 알았던. 그것도 처음에는, 아니, 갈매기살 그래가지고, 갈매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 갈매기살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진짜 식당 그 주인한테 물어본 적 있어. 그거는 한 10년 전에 알았네. 예. 저는 이제 처음 먹으러 가서, 왜 갈매기, 제가 보기에 갈매기 살, 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돼지고기랑 비슷해가지고. 근데 건기자님 있잖아. 소 양념갈비하고요. 돼지 양념갈비하고 구분할 줄 아세요? 아니, 몰라요. 솔직히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몰라요. 우리가 무슨 귀족계층도 아니고, 우리는 생일날하고 추석날, 설날, 그때 고깃국을 먹었는데, 그게 돼지국인지, 돼지고깃국인지, 쇠고깃국인지, 진짜 모르고 자랐잖아, 초등학교 때까지. 그걸 어찌 아냐고.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양념도 없이 그냥 고기만 먹고 밥을 먹더라고, 우리 애들도 보면. 고기 꺼주면 그거만 먹어요, 김치도 안 먹고. 그리고 국물도 안 먹어. 이거 막판에 큰일 났네. 우리, 방송 막판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댓글도 막, 이게 뭐야, 이거 난리 났네. 저 진짜 너무 웃었습니다, 진짜. 너무 웃겼어. 아니, 이거, 다음 일정 또 있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백수가 뭐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럼. 뭐, 이적 없으시다니까. 아니, 사실 있는데, 더 해요, 그냥. 괜찮아. 그래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워낙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니까. 근데 너무 운다.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 전복 이야기에서 너무 터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는 돼요. 얘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저도 어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칼로 자르면 죽지. 이게 살아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내가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근데 대부분 조개들이 두 개잖아요. 두 쪽이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아까 홍준표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저 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유해도 막 쫓아내고 지금 당협위원장 막 갈아치우고 지금 홍준표 체제로 막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대법원 이제 뭐 무죄도 확정됐겠다. 거침없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저는 홍준표가 싫어요. 저도 싫어요, 진짜. 홍준표가 싫고, 그런데 홍준표가요, 자유한국당 이 보수 수구 세력 중에서 가장 프레임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정말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런
막말, 폭언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코어 지지층에서는 잘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 뭐 보수 언론에서 너무 품격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7%그 지지층 있잖아요. 거기서는 홍준표가 잘 싸우고 문재인과 대항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 콘크리트 밑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 밑작업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한겨레 인터뷰를 쭉 하면서 제가 행간을 좀 읽었거든요. 문재인은 좋은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박대하는 거거든. 왜냐면 본인의 전략 전술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 그러면. 그게 지금 사실 당대표가 되고 했지만 원외이기도 하고 예. 그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친박이 어쨌든 장악하고 있던 구조였고 네. 그런데 그 위에서 이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허약했잖아요. 지금 장화 신고 예. 큰 소리 지르면서 그렇죠. 지금 예.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막 다지면서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하면서. 그래서 지금, 본인은 장화 신고 뻘밭에 들어가서 물 빼고 지금 다지고 있다. 그리고 시멘트 치고 예. 그런 기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여하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 감정을 또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북도 잘 안 먹혀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기사일생할 수 있는 깃발이 지역 감정이에요. 그러면서 홍준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밉다고, 박근혜가 아무리 밉다고, 우리 박근혜까지 다 내쳤는데 우리를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어? 예. 이 경상도만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이소. 이러면서 맞아요. 갈 거라고요. 그러면 대구, 경북 있잖아요. 이쪽 오른쪽 라인 있잖아요. 이쪽에서 부산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가보니까. 근데 부울경 중에서 울산, 예를 들면 경남 이런 데 건지고 대구, 경북 건지면 홍준표는 지금 6석을 얘기하는데 6개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4개만이라도 건지면 내가 잘해서 이 정도라도 이겼다. 그리고 나올 거라고.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예. 이렇게 일단 4개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정도 생각할 거예요, 지금. 하긴 그거 지키면 본전은 지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전 지키면 본인은 예. 크게 이겼다고 또 이렇게, 예. 이렇게 떠들 사람이죠. 정치 그래서- 참 쉽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남을 이겨야 돼, 경남. 경남 쪽 이야기 좀 들으신 거 있어요? 경남은 제가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참 맞아. 이번에 어제도 강연 공교롭게 가져오셨잖아요. 경남에서 이렇게 초청 강연이 많았어요. 민주노총도, 전교조도, 노무현 재단도 이상하게 경남 쪽에 이렇게 많이. 그리고 우리 당 뭐 지역위원회에서도. 그럼 가서 얘기 많이 좀 들으셨겠네요. 경남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네. 경남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박원순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 있었는데 진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서울시장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제가 그냥 전해드린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도 손해갈 게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손해갈 거 서울 한 없어요.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예. 경남에서 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크고 본인의 자산이 더 커지는 거다. 예. 서울에서 쌓은 어떤 행정 경험 네네네. 이걸 가지고 경남 가서 자기 고향 가서 고향을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또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네. 일단 그리고 당에 헌신하는 네. 모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서울 보냈던 우리 자식이 잘 성장해가지고 고향에 고향에 봉사하러 돌아와서 봉사하러 왔네. 예. 그림이 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더 큰 정치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맞아요. 기반이 그러니까 될 수 있죠. 우리 지역위원장들도 당원들도 일반 그 도민들도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저는 박원순 시장 나오지 마라. 경남 가라. 이러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봐요. 특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뭐 삼선반대 경남지사 나가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거는 본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이해 당사자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안 되죠. 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경남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김경수밖에 없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김경수 의원은 제가 김경수 의원의 입장으로 역지사지를 해봐도 이제 초선 막 됐는데 그 그렇죠. 고생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한다? 그리고 또 김해 또 시민들은 또 어떻게 되고 그건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의가 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경남은 해볼 만하다. 그래서 경남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었어요, 거기는. 예. 근데 그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 얘기는 들었어요. 그분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눈에 들어오는 게, 어쨌든 그 지역에서 우리 당 쪽 깃발을 지켜주신 분이고, 네. 그분도 충분히 저쪽에 붙어가지고 잘 나갈 수 있었던 분인데, 예. 그건 한 15년 정도 우리 민주당 쪽 깃발을 들으셨던 분인데. 저는 어쨌든 좋으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걸 갖춘. 네. 그러나 저는 우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경남은. 그래서 그건 그래요. 경남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거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선거도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지방선거가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바로 네임덕이 오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진짜 뭐 하나하나 지금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총공세를.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도 일종의 별렀다가 아주 그 중국 가시기 전부터 그냥 총공세를 미리 펼쳤던 준비됐던 거거든요. 거고 기자 폭행이 네? 딱 터지니까 그냥 막 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지율에 기스가 갔단 말이에요. 아니 네? 박근혜까지는 외국 나갔다 오면 다 지지율이 올랐는데 네. 이번에 문 대통령은 좀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재윤경 의원이 예. 그 고향 하동. 지역 그 지역 위원장 제가 하동 정가입니다. 그 지역 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결정됐어요. 예. 저는 그건 아주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 어제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네. 재윤경 의원이 하동 네. 지역위원장이 됐다. 하동 남해 사천인가? 네. 그래서 제가 사천도 또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당원들이. 네.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남해 하동 딱 하면은 박희태가 생각이 나네. 그 근데 오랫동안 거기서 기존에 해먹었잖아요. 있던 또 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좀 많이 또 서운하겠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잘 이렇게. 제가 사실 재윤경 의원을 제가 공개적으로 좀 비판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건 진짜 그 고향 거기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하고는 가까운 사이인데 네. 몇 달 전에 저한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정 의원님 나 그냥 하동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왜 거기 내려가냐고 뜬금없이 했더니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향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랬더니 본인은 그냥 가겠다고. 몇 달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재윤경 의원 인터뷰를 한번 추진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뭐 제가 비판을 했던 건 비판을 했던 거고 좀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또 해줘야죠. 너무 비판하지 마요. 예. 아니 전 근데 뒤끝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잘하면 또 엄청 우쭈쭈 합니다 그냥. 그러면 옛날에다 엄청 공격하고 욕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예. 옛날에 그거는 옛날이고. 나는 근데 예. 스나이퍼가 권순욱이라고 일치를 못 시켰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 사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 그때부터 알았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그래서 인터뷰 섭외 요청에 순순히 응하셔가지고 너무 생각보다 잘 되는데. 난 못 모르고 나온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못 모르고. 예. 아니 근데 이동영 작가, 이 작가도 예. 이제 하면서 나를 엄청 씹었대요. 난 솔직히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작가가 무슨 얘기 하다가 섭외가 왔어요. 나오라고. 그래서 못 모르고 나갔는데 자기가 엄청 씹었다는 거야. 난 들은 적이 없거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나가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다한 얘기 많이 해가지고 덕을 많이 봤죠. 네. 이 작가 또 씹었어요? 네. 그만 씹어 이제.
거기도 그래도 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공은 뭐 공대로 인정해주고 네. 우리는. 알았어요. 예. 공 있다고 셋이 또 만나서 소주 한잔 합시다. 공이 있다고 또 막 전복 구워가지고 먹자고. 전복 세력. 예. 전복 구워가지고. 예. 뭐 약간 이제 하여튼 3시 반 다 됐는데 네, 이 정도 예.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해보니까 1149명 시청 예. 중이네? 많은 예.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겁니다. 근데 1150명. 지금 이 시간에. 예. 예.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고정해서 뭐 방송 이것저것 안 하신다니까 저랑 뭐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요? 고정이면 일일 고정입니까? 매일 나오시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정가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싹 정리하는 그런 거 그거는 하면은 재밌을 것 전복을 같아요. 꺼서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괜찮은데요? 소맥하면서 먹방하면서 먹방하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추가로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으셨습니까? 네, 고정 강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발표하기 힘들 거예요, 이제. 네. 아, 오늘 진짜 예, 너무 재미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아이고. 예,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못 모르고 왔다가 재밌네요. 네. 제가 그 말장난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인터뷰 오셨던 분들이 다 편안하게 인터뷰하고 예, 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도 뭐 그냥 그래도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예. 다음에 한번 또 계속 한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더 재미있는 또 인터뷰, 더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새해에, 이게 원래 마지막 방송인데요, 1월 2일부터 뉴스 신세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자 폭행 당한 걸 가지고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완전히 증복시켜 버린 거지. 아니 그 홀대론 관련해서 그 이동영 씨가 우리 지지자를 보고 무슨 딸딸이 친다고 그러는데 친하시잖아요. 그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면 내가 뭐 가끔씩 개새끼야 하지만 그거는 추임새 같은 건데 하여튼 예. 근데 하여튼 예. 이번 한중 그 국빈 외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시진핑이라도 시진핑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쁜 나라인 거예요. 박근혜가 그 인민해방군 사열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사드 전격 배치해가지고 이게 뭐야? 시진핑이 그나마 좀 대담하게 국빈방문 허용하고 어쨌든 한중 관계를 푼 것은 그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거치면서 본인이 자신감을 얻고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또 증거기도 해요. 그 전에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홀대로 치면 북한을 엄청 홀대하는 거죠. 김정은 아직까지 중국 못 갔잖아요. 그러게. 네. 그 책봉식 하러 가야 되는데. 여튼 김정은은 지금까지 못 갔어요. 그런 거 보면 예. 홀대를 받고 있으면 김정은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 단기간에. 7개월 지금 만에. 이 사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격렬하게 이게 반대를 하다가 이 정도로 그러면 이 선에서 우리 이 부분은 매듭 짓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참 좀 지난 얘기니까 그건 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잘 했죠? 예. 홀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홀리한 대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황홀한 대접. 아니, 잠깐만. 예. 정청래 진지한 거 처음 본다.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저 항상 진지합니다. 딴 데 가서 보통 우리 팟캐스트 방송이 막 말장난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방송은 그 말장난 같은 거를 전혀 안 하는 방송이라 가지고. 네. 그나저나 우리 언론 왜곡 보도 트위터 하시니까
잘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 시민들 움직이는 거. 네. 저도 요즘 하거든요. 네. 누가 여기 지금 막 악성 댓글이 점령했어요. 네, 좌표 찍어주면 진짜 그 링크 따라 가가지고 진짜 그 악성 댓글에다가 비추천 갖다 때리고 좌표 찍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좌표 찍는 거예요. 가서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이제 마음 내키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네, 네, 가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냥 비추천, 예, 아니면 좋은 댓글에 추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이거 우리 서민 그 기생충학자 서민은 이거를 여론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제가 국회의원 똑 떨어지고 전국에 강연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지하게 다녔어요. 제가 똑 떨어진 게 아니고 공천도 못 하여튼 받았잖아요. 제가 컷오프가 2016년 3월 10일 날 됐잖아요. 네. 제 컷오프 1주년을 기념해서 박근혜도 컷오프 됐잖아요. 2017년 3월 10일. 제 컷오프 1주년 기념입니다. 그게. 그날 컷오프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다녔는데 대선 전에는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 헌법 수호, 남북관계, 그리고 세금관계, 조세 형평성. 이걸 했고 그 이유는 대선 이후에는 제가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이걸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니식의 기념우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전직 장관 10명들의 지지 성명,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또 강경화 지지 선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뭐 490명이 뭐 정릉관의 지지, 이런 게 이전 정부는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열풍, 안철수는 25% 지지를 가지고 안철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셋 더블이 나왔는데 문재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없냐? 그럼 내가 얘기하겠다 하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런 현상이 제가 이제 강의를 압축 요약하는 겁니다. 1분 만에 1분 동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정신 차리자 우리 그래서 그 트위터를 제가 그래서 썼거든요. 썼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당했던 것을 두 번 다시 우리가 당할 수는 없죠. 확실히 쓰는 전술은 그때랑 똑같은데 확실히 국면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지금은 SNS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예. 그때는 사실 노빠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씨가 말라갔어요. 아니, 그게 먹혀 들은 거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예. 중 들어서 어디 가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나는 그래도 성공했던 끝까지 건데. 노빠라고 나는 계속 그렇죠. 있었는데. 저는 뭐 대놓고 나중에는 내가 그래 문해 광노빠다 이런 거 다녔죠 뭐. 노빠가 왜? 뭐 잘못인데?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줌이더라고요. 네? 그때 많이 고립돼 있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고립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만 뭐 좀 미친놈처럼 저는 더 고립돼 있었어. 유시민 쪽에서 또 고립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 혼자 나는 노무현 지키겠다고 막 조선일보하고 싸우고 막 하는데 우리 편에서도 인정을 안 해. 그게 참, 예, 그랬죠. 그게 난 더 슬픈 사람이야, 사실은. 맞아요. 아니, 아까 홀대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 홀대론, 특히 이제 뭐 공항 영접부터 해서 차관보고 나온 거 가지고, 홀대론, 우리 그 안티조선부터 해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쪽 애들이 프레임 짜고 나온 그럼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전선을 지키려면 쉽게 해서 적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 설령 그게 사실 홀대도 아니지만 주관적 객관적으로 홀대도 아니지만 설령 그렇다고 쳐도 오히려 전술 전략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전선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사실 우리 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에서 그 홀대론 맞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아군 진지에 폭탄 던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좀 고맙더라고요. 뉴스공장 나와서. 예, 저도, 예.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자고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던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셨거든요. 그렇죠. 시작부터. 역지사지. 예.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함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베가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베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있는 거고. 근데 중국의 입장으로는 사드 절대 반대 계속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큰 맥락을 보고 함의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국빈 방문을로 초청했다는 것은 홀대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이건 환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왜 난징 대학살 하필이면 그날 갈 수밖에 갔냐 이렇게 누구도 비판하던데 그날이 아니면 날짜를 못 잡은 거예요. 그 중국 그렇죠. 그 시진핑 네. 일정상 우리 또 뭐 평창 올림픽도 있고 그리고 연내 뭔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도 중국에 있는 분들이 그 하소연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가 요청한 거고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국빈 방문을 허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대하는 것이고 꼬여있는 한중 관계를 풀자라는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 상황은 이게 무슨 홀대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건 환대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누구는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아, 공동 성명도 못 내는 게 무슨 그게 환대받은 거냐, 홀대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뭔가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진핑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사드 절대 반대고, 그리고 사실상 경제 보복을 한 상태고. 근데 공동 발표를 하다 보면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배려한 거거든. 그리고 본인 국내 정치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왜 국빈 방문 허용하냐. 내부 비판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역지사지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던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안녕하세요.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권순욱입니다. 저 일주일 만에 뵀는데,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목 간단하게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손을 좀 댔습니다. 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정청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아마 스스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내가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네. 아니, 오늘 그나저나, 우리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 오늘 네. 사면 받았잖아요. 네네. 예, 축하 글도 올리시고 했던데, 저도 축하를 했지만. 예. 보자마자, 예. 제가 트윗을 했어요. 눈물 나게 고맙고 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첫 문장을 잘 썼어요. 잘 못 썼어요. 아. 제가,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그거 쓰셨잖아요. 그게 별로라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로 써야 되는데, 아.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첫 문장으로 잘못 쓴 거예요. 너무 기뻐서 흥분한 나머지. 그래서 그거를 한 15분, 10분 후에 트윗에 누가 지적을 해서 바로 이제 문장을 수정을 했는데, 지금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그 트윗 캡처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다 그걸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이런. 그래서 오면서 정정해달라. 베껴쓰기 하지 말아라. 아. 그런데 또 베껴쓰기 한 게 뭐냐면 한편 정청래 전 의원은 BBK 저격수로 뭐 감옥을 살고 이번에 사면을 받게 됐다. 제가 지금 복권된 진짜. 걸로. 왜 그래, 다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막 다 퍼져가지고. 진짜 문제예요. 그게 우리 속칭 우라카이로 인한 폐해입니다. 우라카이? 예, 그냥 우라카이 베껴쓰기. 그냥 그러니까, 쭉 긁어다가 네. 대충 그냥 겹다운표면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말했다, 밝혔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복권된 걸로 지금 그렇게 몇몇 언론이 나가가지고. 아유, 네. 왜 그렇게들 사나 몰라. 네. 예. 아니, 하여튼 그 정봉주 의원님 사면도 일단 축하할 일이고 정봉주, 정청래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왠지 같은 정치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의 기자들은 2007년, 8년 그때가 학생 때였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초선 갔을 때, 이 젊은 기자들이 확실히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도 4.19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대협 일기 의장이셨죠? 아, 초선 때. 20대 초선 젊은 때? 기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기고요. 의장은 3기 임종석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좀 확인하고 기사를 쓰셨으면 그러게.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 1987 개봉했지만 그게 사실 그 시대는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그 시대를 살아서 지나왔지만 그러니까요. 네. 돌아보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30살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87년 6월 항쟁 이런 것을 뭐 책에서 기사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 잘 확인 좀 네.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봉주의 특별 복권이죠. 네. 온몸으로- 정봉주 전 온몸으로 의원 지금 뭐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인터뷰를 한번 모시고 싶더라고. 네. 예. 인터뷰를 이제 당하셔야 돼. 지금 사면됐으니까. 전화했더니 네. 전원이 꺼져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정 의원님하고는 저는 네. 사실 원래는 같이 어깨동무를 했다가 네. 또 2006년부터였을 거예요. 그죠? 예. 그때부터는 약간 정적으로. 아니 나는 미리 보내주신 거 보니까 예. 첫 문장이 악연이었다 그랬는데 저 솔직히 몰라요. 예. 우리 권 기자님하고 예. 어떤 일로 무슨 계기로 악연이 됐는지. 유시민 때문에 싸웠죠, 뭐. 정동영 의장하고. 그럼 그때 유시민 쪽이었어요? 예, 제가 유시민 쪽이었으니까. 아. 내가 그때 서프라이즈 편집장 했잖아요. 나 그거 몰랐어요, 사실. 예. 그때 쌀입이 필명 쓰면서. 서프라이즈에는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러니까, 예. 쌀입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서프라이즈로 데뷔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예. 글 쓰면서. 예. 근데 그때 그러면 필명이 뭐였어요? 스나이퍼. 그랬구나. 스나이퍼, 마케터, 산맥처럼 예, 맞아요. 뭐 그런 필명은 있는데 예. 그 스나이퍼가 권순욱 기자님인데 지금 알았네, 진짜로. 예. 그거 몰랐어요, 그랬구나. 저는. 제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네. 동화면세점 뒤쪽 골뱅이 호프집에서 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서프라이즈 편집장이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하여튼 뭐 그때 우리 정동영 의장 그리고 유시민 대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울 때 국참 참정연 맞아요. 예, 이렇게 싸울 때 많이 그랬었구나. 싸웠죠. 그러니까 그게 6년인가? 네. 그때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게 2006년부터 없었을 맞습니다. 텐데 예. 그런 적 있죠. 네. 여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그 이후로 정동영 의장 쪽 얽혀 있는 분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이제 그게 오해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보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런 그건 사람들이 아니죠. 많아요. 예. 전 탈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열린우리당 끝까지 사수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정동영 의장을 저도 인연이 없었어요. 인연이 없었는데 노사모 때 우리 굉장히 고마웠잖아요. 희망 내지 저금통하고 저는 이제 명계나 문성근하고 이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하고 근데 그때 뭐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은 말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다음에는 우리 노사모가 정동영을 도와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탁 이렇게 감을 잡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빚을 좀 갚자. 정동영이 끝까지 경선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대지정통 들고 뛰기도 했으니 얼마나 노사모가 부럽겠냐. 그래서 우리 그럼 글리 가서 도와주자.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가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나중에. 그게 2006년 7년도 아마 그때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그게요. 처음엔 다 같이 갔어요. 예. 유시민 작가도 그때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초대 당의장 선거할 때 네. 유시민 작가가 맞아요. 정동영 당의장 선거 운동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정동영 의장 팬이었고 하여튼 이게 같이 가다가 어디서 갈라졌냐면 정동영 의장이 약간 우리가 볼 때 저분 이상해졌다. 예. 그때 이제 대우가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유시민 장관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초선 들어갈 때, 그 어디죠? 고향. 덕양. 덕양을. 그때 제가 문성근, 정청래, 그리고 유시민 이제 의원이 돼서 비서였던 여자 비서. 세 명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논밭을 달렸거든. 그 진짜 우리가 그때 간신히 이겼어요. 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여자 비서분 있죠. 장 뭔데? 무영이. 예. 네.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하도 저도 이제 또 뭐 약간 좀 억울한 공격이랄까 비판일까 봤는데 알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동영 의장하고 의견이 갈린 게 그거였더라고. 성북 재보궐선거.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나가라 재보궐선거. 근데 정동영 의장은 그 530인가 531 지방선거 대피하고 당의장을 그만뒀는데 석 달 만에 어떻게 또 나가서 표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때 돌아가신 강금원 의장 있잖아요. 네. 강금원 의장이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는데 정 의장이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하고 저하고 상의한 적도 있거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어긋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출해보면. 근데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조금씩 그 어긋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마움 때문에 뭐 추미애 대표는 다른 당이 돼버려가지고 조금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남은 게 정동영 의장이고 뭐 그래서 조금 애정을 갖고 이렇게 밀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스케일로 볼 때 정치를 왜 저렇게 해야지? 이런 지점들이 몇 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유시민 작가 쪽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저는 저기 통합진보당까지 따라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진보당까지 갔다 왔어요? 그거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뭐 소신가 그러니까 저 한번 그 누구를 밀어주면 그냥 끝까지 밀어줍니다. 제 소신을 바꿔서라도 밀어줍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 합당할 때 저 개인 소신은 반대였지만 그래서 끝까지 반대 의견을 개진하다가 한다고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이 합당의 당위성을 또 열심히 쓰고 그랬죠. 하여튼 저는 근데 전인민당을 탈당한 적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공격하거나 비판해 본 적이 없어 저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탈당한 적 없고 우리 정청래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판해 본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정동영 의장 옆에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참. 예. 아니 그나저나 네.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정청래 전 의원이 원래 안티조선 운동의 선봉장이셨어요. 원래 언론계요. 선봉장은 아니고 그냥 소대장 정도. 소대장. 뭐 하여튼 뭐 다들 소대장이죠 뭐. 소대장 요즘, 정도. 아니 요즘 어떻게 보세요? 진짜 요즘 언론에서 우리 참여정부 때는 못발을 언론 지면상에 올리면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위 노무현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내고 네네. 개토화시키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문발을 이렇게 또 언급하면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어제도 경남 창원 노무현재단 창원지회 가서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강연을 제가 하고 왔는데요. 다른 때 안 했던 강연 내용을 추가해서 어제 제가 한 게 바로 그 문제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반추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날 노사모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노사모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때 노사모 회원들이 감시 이렇게 얘기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말고도 감시할 사람 많고 저 흔들어댈 사람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도올 김영옥 선생이 문화일보 대기자로 청와대 들어가서 인터뷰했을 때 뭐가 제일 힘드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조중동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참 견딜 수 없이 힘들다.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안 했어요. 안 했죠. 노씨, 노무현, 노무현 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노빠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문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 스스로 문빠라고 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격하는 소재로 문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문빠, 일배, 친박 이건 같이 나쁜 사람들. 박사모까지 묶어서 네. 묶어서 청산해야 될 대상. 네. 그래서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이런 게 많아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저도 정청래원을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쓰는 글은 굉장히 이것은 뭐랄까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는 글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중국 홀대론, 혼밥 여기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 흐름은 이것이 왜 나왔냐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과 연결돼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왜 통합하겠어요? 힘을 합쳐서 문재인에 대한 반격 이것이 여의도에서는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흐름에서는 문파 공격에 대한 것이 같이 저는 연동돼 있다.